우리의 아주 오래된 세계 곳곳, 전설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신비로운 장소들에는 진실을 찾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놀라운 발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상상 그 너머로 이끄는 특별한 여행에 초대합니다. 수백 년 동안 뱃사람들을 매혹시켜온 거대한 크라켄부터 완벽한 속임수의 달인이라 불리는 가시 악마까지,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눈앞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의 흔적이 확인된 신화 속 생물 20가지를 소개합니다. 22. 뱀파이어 사슴. 우리 자연의 깊고 신비로운 세계에는 뱀파이어 사슴이라 불리는 아주 독특한 생물이 존재합니다. 이 생물은 처음 보면 마치 긴장감 넘치는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위협적으로 보이는 길고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이 사슴은 실제로 중국 사슴의 한 종류로 현재는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피를 빨아먹을 것 같은 사슴과 마주친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슴은 사람의 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시무시한 이 이빨은 실제로는 공격용이 아니라 상대를 위협하고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장식에 가깝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착각, 말 그대로 보여주기용 무기인 셈이죠. 보통 수컷 사슴이라면 머리에 멋진 뿔이 자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사양 사슴 아종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뿔 대신 위턱에서 길게 자라는 송곳니 같은 이빨을 발달시켰고, 이 모습이 마치 뱀파이어의 송곳니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흰배사 향사슴은 현재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향수 원료로 쓰이는 사양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생물은 이제 극소수만 남아있으며 머지않아 다시 전설 속 이야기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19위. 로크네스 괴물. 로크네스 괴물은 흔히 넷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며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에 위치한 담수호수, 로크네스 호수에 산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 생물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현지 사람들에게 관광 명소를 물어보면 이 신비로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내시는 길고 유연한 목과 둥근 혹을 가진 거대한 생물로 묘사되며 항상 모습을 숨긴 채 은밀하게 행동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담이 보고되었지만 지금까지 선명한 사진이나 존재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로크네스 괴물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크게 퍼진 건 1930년대입니다. 조지 스파이서라는 인물이 괴이한 생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바다뱀, 용 같은 생물, 혹은 거대한 괴물 물고리를 봤다는 편지를 잇따라 보내기 시작했고, 이 존재는 점차 로크네스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이 괴물에게 친근하게 넷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사실 로크네스 괴물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세기 무렵 아담난이라는 수도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네스강에서 수영하던 한 남성이 정체불명의 수중생물에게 공격당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많은 목격 사례는 새떼, 물결 떠다니는 통나무 혹은 다른 동물들을 잘못 본 착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네스 괴물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신비로움을 잃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스코틀랜드 민속과 문화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전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8위. 크라켄.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는 수세기 동안 뱃사람들의 공포와 상상력을 동시에 사로잡아온 전설적인 생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거대한 바다 괴물, 크라켄입니다. 크라켄은 바다를 떠도는 괴물 중에서도 특히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 괴물은 인간을 향한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으며 마주친 이들의 심장에 공포를 심어주는 존재로 전해집니다. 전설 속의 크라켄은 거대한 문어와 비슷한 모습의 초대형 생물로 배를 침몰시키고 불운한 선원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해 가장 튼튼한 선박조차 굵고 강력한 촉수로 산산이 부숴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크라켄은 선박 주위를 천천히 돌며 바다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결국 그 소용돌이에 배를 빨아들여 침몰시켰다고 전해집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크라켄 전설의 실제 모델이 대왕 오징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분명 크고 인상적인 생물이지만 전설 속 크라켄에 비하면 훨씬 온순하며
배를 침몰시킬 만큼 공격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1863년 덴마크 해안에서 대왕 오징어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크라켄 전설과의 연관성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켄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아있으며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깊은 바다 어딘가를 지금도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왕 오징어 중 가장 큰 개체는 약 13m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생물들은 종종 향유고래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천적을 만나면 도망치지만 일부 대왕 오징어는 생존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며 치열한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17위 예티. 예티는 흔히 설인 혹은 히말라야의 괴물로 불리는 전설적인 생물로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의 험준한 고산지대에 산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티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수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은 흥미롭긴 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근거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이들은 예티를 거대한 유인원처럼 생긴 존재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물증이 부족해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은 대부분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으며 발견된 발자국 역시 다른 동물의 흔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난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때 매우 그럴듯해 보였던 증거들조차 나중에 조작이나 오인으로 밝혀진 사례가 많아 예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티 전설의 기원이 히말라야 지역에 거주하는 셰르파족의 민속신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크나 곰 혹은 다른 대형 동물을 멀리서 잘못 보고 예티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티는 외형 때문에 북미 지역의 빅풋과 자주 비교되기도 합니다. 목격자들은 예티를 갈색이나 회색, 때로는 흰색 털로 덮인 두 발로 걷는 거대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 생물은 길고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해지며 이런 묘사들이 예티를 더욱 신비롭고 위협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예티 목격담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서구의 탐험가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본격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과 흔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예티를 찾기 위한 여러 탐사와 원정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존재를 확실히 증명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6위 평원 줄무늬 텐렉. 평원 줄무늬 텐렉은 마다가스카르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생물입니다. 몸 길이는 약 14cm에서 18cm 정도로 작은 편에 속하지만 외형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은 검은색 가시로 덮인 몸에 선명한 노란색 줄무늬가 더해져 있어 마치 가시 달린 벌처럼 보입니다. 울창한 숲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 생물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며 주변 환경을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탐색합니다. 먹이를 찾는 방식도 매우 독특합니다. 땅을 발로 두드려 진동을 만들어내면 그 진동에 반응한 지렁이가 지표면으로 올라오고 이를 놓치지 않고 먹이로 삼습니다. 또 길고 뾰족한 주둥이를 능숙하게 땅속으로 집어넣어 숨겨진 먹이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생존 능력에도 불구하고 평원 줄무늬 텐렉은 현재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식지인 열대우림의 지속적인 파괴입니다. 숲이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도 안전하게 몸을 숨길 장소를 찾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 동물이 식용으로 사냥되기도 하면서 개체수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하고 매력적인 생물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들의 특별함과 취약성을 인식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생물들이 앞으로도 우리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15위 마타마타 거북.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북 종류 가운데서도 마타마타 거북은 단연 가장 독특하고 기이한 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타마타 거북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과 오리노코강 유역에 서식하는 민물거북입니다. 이 거북은 1741년에 처음으로 기록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외형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타마타 거북은 몸집이 크고 움직임이 매우 느린 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삼각형 모양의 머리와 관처럼 길게 돌출된 주둥이입니다. 머리와 목에는 울퉁불퉁한 돌기와 피부주름이 늘어져 있고 위턱에는 4개의 수염 같은 돌기가, 아래턱에는 3개의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거북은 최대 길이 약 94cm까지 자라며 체중은 약 21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마타마타 거북은 주로 늪지대나 물 흐름이 거의 없는 얕은 개울과 웅덩이에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수중 생활을 하지만 호흡을 위해 길게 튀어나온 주둥이 끝만 수면 위로 내밀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북은 육식성으로 주로 물고기와 수생 무척추동물을 먹습니다. 사냥 방식 역시 매우 독특합니다. 먹잇감이 가까이 오면 앞발을 이용해 도망칠 수 없는 얕은 곳으로 몰아넣은 뒤 입을 순간적으로 크게 벌려 강한 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발생하는 물의 흡입력으로 먹잇감은 그대로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먹이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기괴하면서도 흥미로운 외형 덕분에 마타마타 거북은 한때 이국적인 애완동물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수한 수질 관리와 환경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사육이 매우 어렵습니다. 14위, 메갈라니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도마뱀들을 잊어도 좋을 만큼 과거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파충류가 존재했습니다.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호주에는 메갈라니아라 불리는 초대형 도마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생물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육상 도마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갈라니아는 최대 길이 약 7m에 달했으며 몸무게는 약 216kg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승용차 한 대보다 무거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생물과 마주친다고 상상만 해도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메갈라니아의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 도마뱀이 초기 인류가 호주에 정착하던 시기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초기 인류가 메갈라니아의 멸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도마뱀이 사냥하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메갈라니아는 중형에서 대형 동물까지 가리지 않고 먹었으며 거대 유대류, 새 새끼동물, 알까지도 사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튼튼한 몸통과 강력한 다리는 먹잇감을 추격하고 제압하는 데 충분했고 거대한 두개골과 턱에는 날카롭고 톱니처럼 생긴 이빨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빨은 살을 손쉽게 찢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가설도 존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메갈라니아가 현존하는 코모도왕 도마뱀이나 나일 왕도마뱀처럼 독을 지닌 생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메갈라니아는 강력한 물리적 공격력에 치명적인 독성까지 갖춘 말 그대로 악몽 같은 포식자였던 셈입니다. 13위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는 현실의 동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생물입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죠. 먼저 가장 놀라운 점은 오리너구리가 알을 낳는 포유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례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리너구리는 지구상에서 손에 꼽히는 독을 가진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독은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리너구리의 털은 자외선 아래에서 빛을 발합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환상 속 생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외형 역시 매우 독특합니다. 비버처럼 넓은 꼬리는 지방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물갈퀴가 달린 발은 수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둥이는 오리의 부리를 닮은 형태로 되어 있어 이 모든 특징이 한 몸에 모여 믿기 힘든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오리너구리는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여러 문화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 중 일부는 오리너구리를 오리와 설치류가 합쳐진 존재로 믿었고 또 다른 부족들은 오리너구리를 토템 동물로 여기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머리강 유역에 살던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오리너구리를 특히 신성하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독특함 덕분에 오리너구리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마스코트로도 등장해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윈 운영체제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 공식 마스코트가 바로 오리너구리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12위 모비딕. 모비딕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허구의 존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흥미로운 배경이 있습니다. 작가 허먼 멜빌은 19세기 포경선과 고래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위험하고 극적인 사건들에서
강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포경업자들은 거대한 고래들과의 치열한 사투를 자주 겪었고 이 경험담들은 자연스럽게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향유고래가 배를 집요하게 추격하며 들이받는 상황을 말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도 포경선 선원들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래가 배를 공격한 사례는 여러 차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20년 11월에 발생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포경선 에식스호가 거대한 향유고래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20명의 선원들은 작은 보트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무려 89일 동안 바다를 표류한 끝에 단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해양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래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태평양 일대에서 악명 높았던 거대한 흰색 향유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포경선을 향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선원들 사이에서는 마치 바다를 떠도는 괴물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포경업자들은 이 고래가 인간의 공격에 맞서 의도적으로 배를 들이받고 파괴했다고 믿었고 그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허먼 멜빌은 이 실제 고래와 수많은 선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모비딕이라는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 즉 모비딕은 완전히 허구의 괴물이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벌어졌던 인간과 자연의 극한 대립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위 몬톡 괴물. 몬톡 괴물은 2008년 미국 뉴욕주 몬톡에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정체불명의 생물입니다. 이 괴이한 동물의 사체는 몬톡 인근 디치플레인스 해변에서 젠 허프먼과 그녀의 친구 3명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진이 공개됐을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각종 추측과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생물이 플럼 아일랜드 동물질병연구소에서 유출된 돌연변이 실험체가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체를 치웠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생물이 껍질 없는 바다거북인지 개인지 거대한 설치류인지 혹은 누군가가 만든 가짜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혼란이 가라앉은 뒤 보다 신뢰할 만한 분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과 생물학자들, 그리고 자연보호활동가인 제프리 코인은 이 생물의 치아 구조, 앞다리 형태, 두개골 모양을 분석한 결과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몬톡 괴물은 사실 정체불명의 괴물이 아니라 물에 오래 노출되어 심하게 부패한 너구리였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장시간 부패되면서 털이 모두 빠지고 얼굴과 몸의 형태가 심하게 변형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상상하던 기괴한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보다 자극적인 상상과 음모론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자연현상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12. 로크. 우리는 위험한 맹금류가 활개치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로크라는 존재와 실제로 마주칠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독수리가 개별동물을 사냥했다면 로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새는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공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크는 아프리카 연안에서 멀지 않은 섬에 살았으며 너무나 거대해서 코끼리조차 들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낀 과학자들은 로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전설 속 로크는 실제로 존재했던 코끼리새라는 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끼리새는 체중이 약 500kg에 달했고 키는 최대 3m에 이를 정도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새 가운데 가장 거대한 종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새는 아프리카 동쪽 해안 너머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 섬에 서식했으며 전설 속 로크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지역과도 지리적으로 일치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끼리새는 몸집이 아무리 커도 날 수는 없었습니다. 즉 전설처럼 하늘을 날며 동물을 낚아채가는 존재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마다가스카르에 살던 토착 조류들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끼리새 역시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설로만 전해지던 존재 뒤에는
실제로 살았던 생물과 인간의 흔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9위, 오고포고. 오고포고는 스코틀랜드의 로크네스 괴물과 매우 닮은 모습으로 알려진 호수 괴물로 캐나다의 민속과 전설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존재입니다. 이 생물은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오카나간 호수에 산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고포고 전설의 기원이 이 지역 원주민들의 오래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관광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목격담에 따르면 오고포고는 길고 뱀처럼 유연한 몸체를 가진 거대한 생물로 묘사됩니다. 피부는 매끄럽고 어두운 색을 띠며 몸 길이는 약 15m에 달하고 몸통의 굵기는 전봇대보다 두꺼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은 오고포고가 강력한 꼬리를 이용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몸을 수직으로 세운 채 수면 위로 솟아오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고포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공식 기록은 1872년 수전 앨리슨이라는 인물이 이 생물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목격담이 이어졌지만 특히 주목받은 사건은 한 남성이 고속도로 97번을 달리던 중 영상으로 촬영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오고포고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후속 분석 결과 그 물체는 호숫가 가까이에 있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 생물은 신화 속 괴물이 아니라 수달이나 비버 같은 실제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포고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 괴물로 남아있으며 전설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흥미로운 존재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8위, 사이가 영양. 사이가 영양은 처음 보면 마치 신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아주 독특한 외형을 지닌 동물입니다. 이 영양은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과거에는 유라시아 대초원을 광범위하게 누비며 살았지만 지금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에서만 아주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개체수는 약 5만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이가 영양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로 길게 늘어진 부풀어 오른 독특한 코입니다. 이 코는 단순한 외형적 특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몸 크기는 어깨 높이 약 81cm, 몸무게는 최대 약 69kg 정도이며 머리부터 몸통까지의 길이는 약 140cm에 이릅니다. 얼굴에는 짙은 색의 반점이 있으며 약 11cm 길이의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 사이가 영양은 반투명한 밀랍색의 큰 뿔을 지니고 있는데 이 뿔에는 최대 20개체 정도의 고리 모양 무늬가 있으며 길이는 약 38cm까지 자랍니다. 사이가 영양은 대규모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개방된 숲, 초원, 스텝지대, 반사막 지역에서도 잘 적응해 살아갑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먹성입니다. 사이가 영양은 다른 동물들이 독성 때문에 먹지 못하는 식물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성 덕분에 다른 초식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었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오랜 세월 생존해 올 수 있었습니다. 7위,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온 가장 유명한 전설 속 괴물 중 하나입니다. 이 생물은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으며 지역에 따라 그 모습에 대한 묘사도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아메리카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추파카브라라는 이름은 염소를 빠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를 비롯한 가축을 공격해 피를 빨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묘사하는 추파카브라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파충류 같은 외형을 떠올리고 또 다른 이들은 외계 생명체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대체로 작은 곰 정도의 크기에 목에서 꼬리까지 이어진 가시 같은 돌기가 있으며 일부 목격담에서는 개와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추파카브라에 대한 목격 보고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해 칠레 등 남미 여러 나라, 심지어 필리핀과 러시아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존재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75년 푸에르토리코의 모카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가축 폐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염소와 가축들이 작고 둥근 상처만 남긴 채 피가 모두 빠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파카브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와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의학 전문가들과 수의학자들의 조사 결과 이 사건들은 대부분 들개나 야생개체의 공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파카브라는 과학적 설명과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현대판 괴담과 도시전설의 상징으로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6위. 베네수엘라 푸들라방. 베네수엘라 푸들라방은 마치 판타지 세계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아주 기묘한 곤충입니다. 이 생물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불과 2009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방은 푸들과 나방을 섞어놓은 듯한 외형 때문에 푸들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기에는 낯설고 괴이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귀여운 느낌도 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하얗고 복슬복슬한 털 같은 구조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털코트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푸들나방은 브라질 연방대학교 소속의 동물학자 아르투르 앙케르가 베네수엘라의 카니마 국립공원을 탐사하던 중 우연히 촬영한 사진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날개를 펼친 크기는 약 2.5cm 정도로 매우 작았지만 그 독특한 모습은 전 세계의 과학자와 대중의 관심을 단번에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생물의 정확한 분류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나방이 나방과의 한갈래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학명이나 종분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이미 자연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는 매년 수천 종의 새로운 곤충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푸들나방은 자연이 여전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움을 숨기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5위. 푸아카이. 아주 오래된 전설 속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새가 등장합니다. 이 새는 푸아카이 또는 늙은 대식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거대한 새는 하늘을 날며 외딴 지역에 사는 인간을 붙잡아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력해 그 누구도 감히 맞서 싸우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 한 명을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새를 상상해보세요. 그 위력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 187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탐험가 프레더릭 리처드슨은 캔터베리 박물관에서 매우 흥미로운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한때 신화로만 여겨졌던 이 존재는 실제로 존재했던 생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생물의 정체는 오늘날 하스트 독수리로 알려진 거대한 맹금류였습니다. 하스트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면 약 3m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존재했던 독수리 가운데 가장 거대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가 주로 사냥하던 먹잇감은 모아라는 거대한 새였습니다. 모아는 몸무게가 약 100kg에서 많게는 250kg에 달하는 대형 조류였습니다. 인간은 이 모아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하스트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사람 역시 충분히 사냥 가능한 대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자들은 하스트 독수리와 모아가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뉴질랜드에서 함께 진화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스트 독수리는 인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고 낯선 존재인 인간을 먹잇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초기 인류가 깃털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스트 독수리가 이를 모아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푸아카이 전설은 실제 존재했던 최강의 맹금류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신화로 남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위. 가시악마. 가시악마는 호주에 서식하는 작은 도마뱀으로 정식 명칭은 몰록이라고 불립니다. 몸 길이는 꼬리까지 포함해도 약 20cm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외형만큼은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는 마치 뿔처럼 보이는 두 개의 커다란 돌기가 있고 몸 전체는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어 한눈에 봐도 위협적인 인상을 줍니다. 이 가시들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천연 갑옷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시악마가 진정으로 놀라운 이유는 그 교묘한 방어 전략에 있습니다. 이 생물은 가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진짜 머리를 몸쪽으로 숨기고 목 뒤에 있는 가짜 머리를 상대에게 노출시킵니다. 이 가짜 머리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식자가 공격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포식자는 이 이상한 모습에 흥미를 잃고 돌아서며 설령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삼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시 악마는 호주 중부의 건조한 관목지대와 사막 지역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이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식으로 개미를 먹으며 수분을 확보하는 방식도 매우 독특합니다. 가시 악마의 피부에는 미세한 홈이 있어 아침 이슬이나 빗물이 닿으면 그 물이 피부를 따라 흘러 입까지 전달됩니다. 말 그대로 몸 전체가 수분을 운반하는 자연적인 물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덕분에 가시 악마는 물이 거의 없는 사막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위. 인어. 인간은 오래전부터 일상적인 물건부터 장식품까지 다양한 것들의 이야기를 덧입히고 상상력을 더해왔습니다. 점심 도시락 상자부터 장식이 달린 모자까지 우리는 곳곳에 매혹적인 인어의 모습을 그려넣어왔죠.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는 현실 세계가 아닌 신화와 전설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인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해양 문화와 전설 속에 등장해온 전설적인 바다 생물입니다. 이들은 종종 선원들을 유혹해 난파를 일으키고 아무 의심 없이 다가온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존재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과는 달리 인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예술가와 이야기꾼들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존재, 그리고 신비로운 여성 형상의 생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어는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의 집단적 상상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바다의 깊은 곳이 인간에게 너무나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바닷속 세계는 상상력이 마음껏 떠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다의 신비로움이 주는 호기심 때문에 인어의 존재를 믿고 싶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인어의 존재를 믿고 계신가요? 2위. 보겔콥의 낙원새. 보겔콥의 낙원새는 정식으로는 초승달형 낙원새 혹은 후드 낙원새로 불리는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새입니다. 이 새는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지역, 일명 버드 헤드 반도라 불리는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서식합니다. 처음에는 슈퍼브 낙원새의 아종으로 여겨졌지만 그 독특한 행동과 외형이 확인되면서 2018년에 별도의 종으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 새는 1930년대에 에른스트 마이어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빛의 대부분을 흡수해버리는 깊고 짙은 검은색 깃털입니다. 이 깃털 덕분에 보겔콥의 낙원새는 마치 현실 세계의 생물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새들은 인도네시아 서부 뉴기니의 산악지대 숲에서 살아가며 해발 약 2000m 높이까지 올라가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낙원새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다양해 총 약 40종이 17개 속으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겔콥의 낙원새는 가장 극적인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는 종 중 하나입니다. 낙원새들이 특별한 이유는 부리, 꼬리, 머리, 날개에서 뻗어나온 화려하고 독창적인 깃털 때문입니다. 각 종마다 전혀 다른 형태와 색감의 장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서 살아가며 주로 과일과 절지동물을 먹고 삽니다. 풍부한 숲의 환경은 이들이 화려한 깃털을 펼치고 복잡한 구애춤을 선보이기에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보겔콥의 낙원새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예술적인 생명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위. 프릴드 드래곤. 프릴드 드래곤은 현실의 생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마치 신화 속 용처럼 보이는 도마뱀입니다. 이 생물은 프릴넥 리자드, 우리말로는 목도리 도마뱀으로도 불리며 호주 북부와 뉴기니 남부 지역에 서식합니다. 프릴드 드래곤의 가장 큰 특징은 목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주름, 즉 프릴입니다. 이 프릴은 연골 구조로 되어 있으며 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프릴을 몸에 밀착시킨 채 나무 위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작은 곤충과 소형 척추동물을 먹으며 조용히 생활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느끼는 순간 프릴드 드래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프리를 한순간에 펼쳐 자신의 몸을 실제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때 드러나는 입 안쪽은 노란색이나 분홍색을 띠며 프릴은 주황색과 붉은색 계열이 어우러져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행동은 포식자를 쫓아내는 목적뿐 아니라 구애 행동이나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과시할 때도 사용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프릴의 색상이 서식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 개체들은 갈색과 붉은색, 주황색 계열의 프릴을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반면 열대 지역에 사는 프릴드 드래곤은 회색, 녹색, 갈색이 섞인 프릴을 지니며 울창한 숲속에서 위장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처럼 프릴드 드래곤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공격보다 연출을 선택한 생물입니다. 신화 속 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